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너도 나도 금 사들이자 조폐공사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말 관세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관세 전쟁에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안하다 보니까 뭘 찾느냐? 안 변하는 거에 쏠리더라. 그게 뭐냐? 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금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금 사재기죠. 금 사재기 통해 골드바 공급이 아예 중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즘 돌반지 한 돈에 60만 원이죠. 그런데 너도 나도 지금 금을 사들인다는 거 보니까 다들 좀 돈이 많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금을 사들인다는 얘기는 돈이 돌지 않고 돈을 쥐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KDI 올 성장률 전망 1.6%로 뚝. 네. 불과 석 달 전엔 2%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1.6%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0.4%포인트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정치 불안, 미국의 지금 이 트럼프 말 관세 전쟁 등등의 영향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 장기화되면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불확실하다 보니까 손에 쥐고 안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돌아서 더 어렵고 악순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소방청장은 받았다는데 이상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안 했다. 어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7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나왔다라는 거죠.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언론사 단전 단수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국회에 나왔던 소방청장은 그런 지시 받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얘기가 지금 엇갈리는 거죠, 진술이. 진실은 대체 뭐냐?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학교가 공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 그럼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이 가해 선생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어요.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참극 어떻게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수년간 수차례 기행해도 계속 교단에 선 교사. 이 해당 가해 교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게 아니다. 그 전에도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안 된다고 부수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는 동료 뭐 때리거나 폭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전조가 있었는데 왜 계속 교단에 설 수 있었던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물며 사건이 일어난 당일 직전에 요조치 하나만 있었더라도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즉각 분리만 했어도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각 분리 무슨 얘기냐? 사건이 있었던 지난 10일 그제죠. 그날 오전에 장학사가 학교에 왔었다는 겁니다. 이 교사건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왔더니 장학사가 얘기하길 분리하세요라고 권고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리 권고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서 시행하기만 했어도 참극 맞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당 학교의 이 앞에는 지금 아이를 추모하는 꽃, 젤리 과자들, 인형들이 놓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뜻 보기에 숨진 아이와 약간 또래로 보이는 그런 아이가 지금 인형, 과자 이런 걸 지금 놓고 있죠. 이 아이는 대체 이걸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이 아이한테도 그리고 숨진 아이한테도 어른들이 참 미안하다라는 말을 좀 전하고 싶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아 예쁜 별로 가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기사 보시죠. 가해교사 수업 못하게 해 짜증.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라고 가해교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관련 경찰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네, 들으셨죠? 어떤 아이든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평소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교수님,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이거는 일종의 묻지마 아닙니까? 근데 그 통상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네. 뭐 묻지마 범죄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은 아는 네. 사람 사이에서 네. 감정적인 표현적 동기, 즉 분노라든가 이것은 아는 사람 사이에서 지인 간에 무슨 갈등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살인 사건의 그 모습인데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전혀 일면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좌절감 등을 결국은 사회 전체를 향해서 발현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이런 표현 자체가 네. 학생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활 전반적인 공간은 학교 공간이니까 아무도 상관이 없다.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내가 생각하는 사회에 네. 대한 불만을 가장 약하고 실현할 수 있는 학생에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네. 많이 인구에 회자되었던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모습이 네. 학교 공간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일단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 살짝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안 그래도 사실 이 평소 이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도 주목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아이일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 안에 물론 아이들이 많긴 하지만 동료 교사도 있고 충분히 성인들도 있는 공간인데 왜 마지막으로 나가는 아이라고 특정을 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갖고 있는 일정한 네. 분노와 좌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네. 강한 청년이라든가 남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자신이 제압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불쾌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막히니까. 근본적으로 봉쇄되니까 네. 제일 만만하고 약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 상당히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있었던 김하늘 양이 아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봄직한 것이고요. 네. 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사전 징조가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게 되면 그 2023년 신림동 역 주변에서 이른바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기 난동을 했을 때도 네. 그와 같은 표현을 했었죠.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고 뭐가 좀 안 되느냐. 뭐 그런 표현이 이번 이 살인자의 표현에서도 네.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이런 좌절에 대한 이런 해소의 기능 네. 자체가 봉쇄되었고 또 개인적인 심적인 취약성 자체가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점검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그마저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 이런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왜 본인이 속상하고 그러면 뭐 본인이 뭐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건 뭐 모르겠는데 왜 자꾸 애까지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은 그런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분노나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표출하고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상관이 없었고 이게 자칫 자기가 하다가 제압이 되지 않도록 약한 존재가 필요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지금 해주셨어요. 네. 근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놀랍다라는 거죠. 왜? 학교, 그리고 이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은 다음 기사 볼까요? 선생님은 널 지켜주는 슈퍼맨이라고 했는데 숨진 하늘이, 이 아이의 이름 하늘입니다. 이 부모 쪽에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늘이란 이름이 공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이 심각성, 중대성이 널리 알려져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우리 아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름 공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공개를 해요. 하늘이의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생님은 널 지켜주는 슈퍼맨이라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는 수십 군데 칼에 찔렸고 저항을 한 흔적으로 있는 것 같은 게 손에도 엄청난 칼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네, 이 떨리는 아버님의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네, 아버님 입으로 하늘이가 너무 참혹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시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교수님 이렇게나 그러니까 약한 아이인 건데 이렇게나 참혹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 교사가 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나름대로의 그 상태가 중요한 발동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와 같이 누적된 그런 상황에 이것을 불을 붙인 하나의 그 촉발적 그 요인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촉발적 요인. 예, 그러니까 하나의 그 트리거 같은 네. 뭐 이런 건데요. 그것이 아마 10일 날, 그러니까 당일 오전이죠. 네. 당일 오전에 장학사가 방문을 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한 뭐 것이었는데, 분리해라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었죠. 분리를 했는데 사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그 교감 선생이 바로 옆자리에 위치를 네. 해놓고 네. 또 수업도 이제 그 전에 박탈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 본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겪고 있는 왜곡된 이 불쾌 감정이 이것에 의해서 폭발이 되었고 이렇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네. 대해서 응징과 보복을 해야 되겠다. 되갚음을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좌절감이 공격행위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끔찍하고 가학적인 이런 행동 등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공격하는 그런 부위라든가 횟수라든가 뭐 이런 등을 우리가 수사학적 관점에서 추정해 보게 되면 네. 그 상당히 그 가학성이 농후하다. 즉 아픔을 겪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나름대로의 네. 이 잘못된 이 좌절감을 확 풀어버리고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또 다만 성격적 특성도 네. 사실 그 교사의 자질과는 정말 동떨어지게 공감력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지금 그쵸. 잘 안 되는지 그것을 상당히 이해해주는 이런 마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걸 우리가 공감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살인 용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마치 그냥 단순한 뭐 물건 아닌 물건처럼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라고 평가해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가학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우리 하늘이한테 선생님은 널 지켜주는 슈퍼맨이라고 했는데 아마 모든 학부모들이 같은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선생님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너한테 이른바 슈퍼맨인 그런 존재니까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교수님.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일부 특정, 지금 이 가해 선생님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다른 선생님, 그러니까 엄하게 다른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이 신뢰가 좀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런 그 아동 발달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상응할 정도로 신뢰의 대상이 바로 선생님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부모님은 선생님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과 부모님을 우리가 의미 있는 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지금 네.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선생님인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배우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네. 그런 내 바로 옆에 있는 일상 중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나의 생명을 뺏어가는 이런 인물로도 될 수 있구나라고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다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멀리해야 되라고 하는 네. 기본적인 규범에 대한 균형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 그렇다 본다면 이것이 나쁜 측면에서 발전하게 되면 나쁜 측면에서 진화 발전하게 되면 사회 전체를 아우를 쓰고 있는 규범 자체가 깨어지게 되고 안엄미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믿을 곳이 없구나. 가장 안전해야 될 공간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 무참하게 살해될 수도 있구나. 그렇다 본다면 사실상 사회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고갈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 끔찍한 개인적인 감성뿐만이 아니고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조치를 지금 뭐 비록 그 대행체제이긴 합니다만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재발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가장 근간, 그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신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이 갈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사안을 너무 중하게 보고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 일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건 일지 같이 볼까요? 네. 지난 10일,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에 하늘양이 돌봄 수업이 끝나고 4시 40분, 10분 뒤에 있을 미술학원 차를 타기 위해 돌봄교실에서 나왔을 때부터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4시 30분에 교실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미술학원 차를 타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략 한 10m에서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시청각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청각실에 있었던 가해 교사가 책 줄게, 책 받아가렴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를 유인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범행 추정 시각이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에 범행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 일이 있기 전 상황을 좀 보면 이걸 좀 볼까요? 사실 이게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 전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일면서 감사 드렸어요. 이 가해 교사 2011년 10월에 병가를 했었고요. 2023년 3월에도 병가, 2024년 10월에도 병가, 그리고 직전 12월 9일에 질병 휴직을 했는데 휴직을 내놓고 난 다음에 6개월을 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복직을 합니다. 복직하고 나서 불과 이제 사건이 있기 한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컴퓨터가 안 된다고 컴퓨터를 부셨어요.
이튿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이 교사건으로 인해서 장학사가 직접 왔죠. 그래서 분리 조치하시라라고 권고를 했고 이게 오전 상황이고 점심시간에 가해교사가 직접 나가서 학교 근처의 마트에서 흉기를 샀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교수님 계획범죄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미리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했을 때를 계획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트에 가서 흉기를 사고 사실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 상간에 반나절이 채 되기 전에 바로 지금 범행을 지금 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의 계획성은 얼마나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우발 범죄와 이제 그 계획 범죄를 이제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척도는 네. 일정한 공격 행위와 살해 행위를 했을 때 우발적인 살인은 주변에 있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 행위를 하는 네. 것을 우리가 우발적 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미리 그것이 3시간 전이든 4시간 전이든 어쨌든 네. 간에 미리 준비를 해서 흉기를 준비를 해서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계획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계획성이 그 한 달 전부터 있었는지 2달 전부터 있었는지 이것은 이 사람의 관련된 이 수사가 필요한 이런 그 사항들이죠. 이를테면 개인의 일기라든가 어떠한 내용을 검색을 했는라든가. 네. 그런데 일단은 그것은 이제 수사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목전에 보여져 있는 그 맥락 자체는 네. 이것은 그날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뭔가 나를 유발시켜서 내가 네. 참을 수 없는 그런 이 감정 조절의 실패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흉기를 갖고 와서 내가 이 흉기를 사용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 마음속에 다 있는 상태에서 네.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분히 이제 그 계획성이 그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 장소라고 하는 것도 계획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하. 왜 지청각실 그리고 더 폐쇄적인 이 그 자재 창고 시청각실 안에서도 또 자재창고로 또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이 결과도 충분히 그 예견을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끔찍한 행위 이후에 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다른 이른바 조치를 할 마음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갔느냐. 이것은 사실 일정한 마음속의 지도상에는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려져 있었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인지 지도라고 이제 통상 그 표현을 하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그 순간적인 그런 우발성이라기보다는 상당한 계획성을 어쨌든 갖고 있었던 이런 그 징표가 아닌가라고 평가합니다. 계획성이라는 게 10분 전, 뭐 5분 전, 1시간 전, 뭐 며칠 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범행을 하기 전에 본인이 뭔가 생각을 하고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어떤 결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범행에 임하게 되는 것 자체가 계획 범죄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지금 보면은 이 범행 도구로 뭐 미리 산 것도 나옵니다만 병가, 뭐 질병 휴직 그러죠. 그러니까 몸이 어디가 안 좋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질병 휴직도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복직을 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볼까요? 7, 8년 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다. 휴직 20일 만에 복귀를 했고 그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복직을 하면서 의사 소견서를 같이 첨부를 했다라고 해요. 이 소견서를 첨부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라는 소견서를 제출했다는데 지금 국민일보는 이 부제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완치를 확인하지 않은 교육당국이 지금 문매를 맞고 있다. 문매를 뭐 맞을 법하다 뭐라는 취지로 지금 제목을 뽑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또 교육당국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의 진단이 정확한 거냐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요. 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네. 상당히 부적절한 소견서가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제 끔찍한 행위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사전 징조들도 농후했던 이런 상황이 보여지는 거죠. 네. 그 5일날 같은 경우는 전혀 이유 없이 컴퓨터를 파손하는 거 하면 6일날은 동료에게 폭행을 하는 뭐 이런 행위들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이 무엇인가 이 심적인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견서를 냈다라고 한다면 이 소견서의 그 정확성은 상당히 의문시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이 의사가 네. 발행했던 이 휴직을 위한 소견서 동일한 네. 지금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20일 만에 확 뒤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바꿔 얘기하면 질병의 이유로 네. 소견을 분명히 그 12월 초에 발행을 했는데 그쵸.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러는데 20일 지나고 나서 이건 괜찮다. 드라마틱하게 괜찮았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정확한 이 판단을 한 것인지 평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그 계제가 돼서 그냥 대강 아니면 허위로 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차적인 그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소견을 밝혔다고 한다면 네. 그런 소견서가 이렇게 제출됐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끔찍한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 번째 그 상황이 바로 교육청에서는 그냥 이 그 형식적인 의견서 소견서에만 매몰되었던 것은 아닌 것인지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평판이라든가 과거에도 유사한 경력이 있었으면 네. 조금 더 면밀한 심층 면담 같은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왜냐하면 사실상 그 학생들이 제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그와 그쵸. 같은 이제 그 교사가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 무엇보다 이 적극적인 업무 몰입을 이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수수방관한다고 하는 측면일까요? 이거 다 소견서 있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특유의 이 공무원의 이런 수동적인 태도 뭐 이것이 또 이런 문제를 잉태한 숨은 요인이 아닌가라고 비판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좀 결론적인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소견서 자체가 적절했던 것이냐라는 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7, 8년 동안 계속 뭐 질병휴직에 뭐 병가 내고 아팠었던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채 한 달이 안 돼서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라는 소견서 하나만 믿고 그냥 다시 복직하게끔 두는 이 상황 자체는 맞는 것이냐라는 두 가지를 같이 지적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들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저희가 그 앞에 해당 학교 앞에 뭐 과자, 꽃들이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과자, 꽃뿐만 아니라 많은 편지들이 같이 놓였습니다. 볼까요? 이런 글들이 붙었어요. 하늘아, 이름처럼 하늘나라에서 무섭지 않고 행복한 하늘이로 뛰어노르렴. 행복한 하늘 여행을 떠난 하늘이에게 라는 글.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는 해맑게 뛰어놀던 하늘이었기를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여쁜 너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겠구나.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래 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가야, 어른으로 너무 미안해. 무서움 없고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렴. 못 지켜줘서 미안해 라는 글이 있었고요. 이 편지를 좀 볼까요? 안녕 아가야, 이 근처 살고 있던 언니야.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너도 많이 놀랐을 거야. 하늘 가선 꼭 행복하게 지내. 너는 날 모르겠지만 내 진심이 이 편지를 통해 닿았기를 바래. 많이 아팠지? 편히 쉬어. 라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안타까움, 미안함이 묻어나는 편지들. 네. 근데 이 편지들이 결국은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신 이런 일이 없으려면 대체 왜 뭐가 문제였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혼자 돌봄 교실 나오다 참변. 8살 하늘이 끌려가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이 교수님 사실 돌봄 교실에서 시청각실까지 같은 층이었었거든요. 그럼 돌봄 교실 문 닫고 나와서 학교 건물 밖이 아니라 2층도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아이가 바로 시청각실로 어떻게 보면 끌려갔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아무도 몰랐던 이 상황은 맞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이 그 해당 학교에서는 네. 그 돌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교문까지 가는 것을 학생 혼자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많은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돌봄 교실 끝나는 그 시점부터 보호자가 직접 와서 손을 잡고 가는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이 대전교육청에서는 돌봄 교실의 유치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이런 그 아이들의 행동이라든가 의사 결정 자체는 상당히 조금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있게 되면 네. 유인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 부모님에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더 지금 시급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그 30분, 40분 정도 도대체 혼자만 놔두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이런 이제 일을 발생하게 했던 이제 숨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아마 이 맞벌이 학부모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학교니까 학교라서 믿었다. 학교가 안전 사각지대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교실에서 나와서 학교 건물 나오면 건물 나오자마자 바로 학원차를 탈 수 있게끔 거기에는 학원 이 승차를 돕는 선생님이 서 계시는 보통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데 학교에서 나와서 문 닫고 나와서 그 학교 정문 앞에까지 가는 거기가 그럼 이젠 사각지대로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에 대한 제도와 안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안전한 것이지 이제 학교라고 하는 학교 이 단어로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다중이용시설, 뭐 대표적으로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 보게 되면 많은 다수의 그 안전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과연 그만큼의 학교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 투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떻게 본다면 그 퇴직한 그러한 이제 경찰관들 학교 보안관이라고 해서 한두 명 네. 있을 뿐이지 또 혹시 이와 같은 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뭐 꼭 교사는 아니지만 그런 잠재적 범죄 의지를 과연 꺾을 만큼 그렇게 돼 있느냐? 뭐 참고적으로 그 외국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 봤더니 그 학교 안에 그 예를 들면 등교 하교 시간에는 네. 아예 그 경찰 차가 그 안에서 주차하면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자체도 범죄 의지력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그냥 말만 학교가 안전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지금 절실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복도에 만약에 CCTV라도 달려 있었다라면 이 교사가 쉽게 일로 와라고 아이를 복도에서 시청학실로 끌고 들어갔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참 그 전조가 많았는데 알고도 손 못 쓴 교육청 학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뭐 컴퓨터를 부수기도 하고요. 옆에 동료 교사에 대해서 뭐 갑자기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지난 10일 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4일 전에, 그러니까 나흘이죠. 나흘 전에 지난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교사가 이제 퇴근 시간에 나가려고 보니까 깜깜한데 혼자서 본인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같이 퇴근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팔을 꺾고 헤드락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왜 나만 불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료 교사 입장에서는 같이 퇴근해요 라고 얘기를 건넸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약간 날벼락 같은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누가 봐도 사실 수상한 이상한 뭐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장학사도 당일 오전에 오긴 왔을 텐데 장학사도 근데 장학사가 와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분리 조치를 권유했다고 해요. 그럼 권유면은 이게 뭐 강제성이 없는데 이게 뭐 조치가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 네. 지도한 교원 그 평가회 위원회에서 이 교사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건강상의 그 문제로
학생들에 대한 수업 자체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다면 교육감이 그 직권으로 분리를 한다든가 네. 이 일정한 강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2015년도에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딱 2번 발동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전혀 이런 위원회가 그 개최가 안 되었다. 아마 그 일정한 부담감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까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게 뭐 인권에 대한 또 침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교사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적극적인 조치가 상당히 그 어려웠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금 대전의 교육청의 그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소위 말해서 그 휴직을 하고 다시 재복귀를 한 경우에 네. 그 대상 자체가 그 규정에는 그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우리가 5일, 6일 그렇게 네. 있었던 그런 상황을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대전교육청이 얘기하고 그렇다 본다면 이 대전교육감과 관계 그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질환 교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네. 일정한 분리와 강제 조치를 했었을 수 있었던 것인데 상당히 그 소극적인 그 태도는 아니었던 것인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제도는 있긴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소극적인 태도로 이 제도를 실제 활용해서 실행으로 나아가지 못한 게 참극을 부른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잠깐 이 아버님, 하늘이 아버님의 지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아버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며 네. 우리 하늘이는 하늘에 갔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 아이의 이름이 하늘입니다. 하늘이라는 얘기 기사에 쓰셔요. 라고 아버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사실 사건이 벌어지고 아이는 이미 숨졌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안을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아버님 말씀처럼 제2의 하늘이가 있어선 안 된다. 그러려면 이 사건이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버님이 저희 취재진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기사글 마지막에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하늘아 예쁜 별로 가라는 이런 추모의 글을 좀 하나씩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늘아 예쁜 별로 가라는 말로 이번 키워드를 마칩니다. 네, 임년 이상민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민, 단수 단전 쪽지 받지만 명령 안 받았고 지시도 안 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직접 출석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네. 단전 단수 지시가 윤 대통령이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나도 소방청장한테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단전 단수란 이런 지시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계엄이 있고 얼마 안 돼서 국회 행안위에서 소방청장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청장님 한 달 같이 난 건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언론사 단전 단수라는 그만큼 주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일인가요?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런 뉘앙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뭐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소방청장과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했었던 얘기도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아. 그런 뉘앙스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뭐 누가 맞다 틀리다를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 소방청장의 기억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자꾸 소방청장이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이유 없이 원한 관계도 없는데 이상민 전 장관에게 거짓말을 했겠어요. 나쁘게 하려고. 그다음에 단전 단수 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뉘앙스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나마 좀 유리하게 해주려고 뉘앙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에 대한 단전 단수 얘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뉘앙스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전략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자신도 지시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나 직권남용이 안 된다. 뭐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설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전략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윤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나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한 배를 탄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세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헌재에서 증인 선서를 했잖아요. 나중에 이 사실이 허위로 밝힐 경우에는 본인이 합당한 죄를 치러야 하는데 이분이 또 판사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진술하지 않고 여기서는 진술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중요한 대목 하나가 어쨌든 본인은 그걸 쪽지를 받기 때문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네. 단전 단수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국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소방청장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간격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럴 거면 저는 어저께 소방청장도 함께 증인으로 불렀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양쪽이 주장이 엇갈리거나 할 때는 네. 뭐 대질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상민 장관의 얘기는 아마 그런 거예요. 기억의 재구성 같은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쪽지를 본 것을 얘기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근데 저는 또 소방청이 단전 단수라는 기관인지도 좀 의문이에요. 단전은 사실 한국전력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쵸. 단수는 수도사업소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소방청장이 지휘한다고 바로 다 될지도 저도 의문이고 소방청이 그런 진짜 실제 법적인 제도와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저도 의문스러워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다면은 헌재 재판도 헌재 심리도 마쳤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기관이 양쪽에 전화를 포렌식을 하든가 해서라도 이 부분을 입증하도록 해야지 이제는 서로의 주장만 난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재 심리에서 더 다투는 것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 어제 이 변론에 소방청장도 불러서 야지 물어봤었으면 시원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결국 주장과 주장이 맞붙는 상황에서 수사로서 밝혀지는 일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국회에선 얘기 안 하다가 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나요? 이상민 전 장관 국회에 왔을 땐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감법 3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장관께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다 증언을 하고 하셨던데 왜 국회만 나오시면 증언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적은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게 지금 국조특위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이고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생방송 생중계로 다 국민들한테 바로바로 공개가 됐는데 이 기억의 이 차이가 자칫 혼란을 국민들한테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지금 내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수영 위원님.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변론도 다 생중계로 국민한테 공개가 되는 그런 결국은 그러니까 생중계까지는 아닙니다만 결국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왜 헌재에서 국회선 안 하고 헌재선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국회는 말 그대로 국정조사잖아요. 말 네. 그대로 수사권도 없고 강제권도 없어요. 그냥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일들을 대국민 보고한다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증언시키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정파성이 개입될 수가 있죠. 이를테면은 질문을 유도한다든가 네.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뭐 재차 꽈서 들어간다든가 왜냐하면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니까. 그런데 헌재는 뭡니까? 단심제입니다. 이건 불가역적인 거예요.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네. 근데 이 심리는 더더군다나 법적인 죄의 잘못 유무를 다투는 게 아닙니다. 징계성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되느냐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느냐 네. 이런 징계형 심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에선 진술은 얘기가 다른 거죠.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아니 직을 뗄 정도로 네. 이 사안이 엄중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황들이 그 선포 과정에서 있었는가 이런 걸 따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진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거죠. 이거는 사법적인 영역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직의 유무를 따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차원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거는 한번 단심으로 결정나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어요. 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당시에 행안부라는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기억의 재구성을 본인 입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국조특위에서 증언 안 한 것과 헌재 심리에서 증언한 것을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라고 지적하기에는 사안의 엄중함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엄중함이 다르다. 국조특위는 좀 정파성을 띠는 자리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말 그대로 헌법재판은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생중계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해버리면 대통령은 위원회 내란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고 또 자신은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청장에게 그런 지시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도 이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서 빠지는 것이고 또 소방청장 보면 그런 뉘앙스였다라고 했는데 뉘앙스는 지시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강요하는 지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직권남용의 미수가 될 수 있는데 미수 때는 또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형사적으로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대통령과는 충암고 후배, 서울대 법대 후배이고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해임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끝까지 지켜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훈을 해야 되고 뭐 대통령이 당연히 탄핵을 될 거라고 보지만 자신이 대통령 면전 앞에서 대통령이 그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약하면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의 형사 처벌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조목조목 뭐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각별했었던 사이를 생각할 때 섣불리 윤 대통령 앞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헌재 나와서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이 헌재에 나와서 한 얘기와 사실 앞서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원래 본인이 뭐 검찰 조사 받을 때 했었던 얘기와 그리고 헌재 나와서 한 얘기가 좀 달랐었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에서는 아예 얘기를 안 했다가
이번에는 입을 열었는데 뭔가 다른 많은 증인들과는 좀 다른 얘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조사 다른 증인들과 얘기가 다른 증언들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상민 계엄 국무회의 적법 반대 없었다. 진술 뒤집고 윤, 엄호. 네, 이상민 장관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과연 이걸 추후 정무적인 부담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계엄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씀.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누군가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듣고요.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계엄 국무회의 적법했고 반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앞서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들을 좀 들어봤을 때는 뭐 한덕수 총리,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 복지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등등 다들 반대했다. 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최수영 의원님, 이거는 누구의 말이 맞는 거냐라는 거죠. 사실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은 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그 모든 강요들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얘기는 일관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보면은 최상목 지금 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심지어 조태열 장관은 따라 나가면서까지 이제 반대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뭐 그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니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어제 구술한 걸로 놓고 보면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인이 100여 차례 정도 국무회의를 참석했는데 그날만큼 열띤 토론과 정말 의견 개진이 처음 봤다 자기는.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저는 이 계엄에 의해서 계엄을 놓고 국무회의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아마 굉장한 격론이 오고 갔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는 일관되게 반대 의사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을 피력했는데 네. 지금 뭐 이상민 전 장관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그것을 토론으로 생각했고 의견 개진으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것을 반대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그거는 이제 토론과 의견 개진, 자기는 반대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이걸 같이 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좀 가려줘야 되는데 판단의 영역이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해서 반드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도 와서 현재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수장이었으니까 대통령이 다음에 국무회의를 관장하는 수장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른바 가르마를 타줘야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뭐 논란만 더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헌재가 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은 양쪽이 둘 다 채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얘기도 헌재 재판정에서 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그러니까 전 대행 현 총리죠.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헌재에서 나오는 영상들 가지고 봐라. 여인영 방첩사령관 몰랐다잖아.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하러 안 갔다잖아. 이거 가지고 혹세무민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검찰에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체포조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헌재에서의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아니 국무회의 부분도 다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본인만 반대 안 했다. 남들도 다 반대 안 했다라고 한다면 국무회의의 절차가 적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적법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당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니까 결국 대통령에게 유리한 말을 해준 건데 그러면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도 조태열 장관도 한덕수 총리도 다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헌재의 장을 정치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리고 선전선동하는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으로서 꼭 마무리를 저렇게까지 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이 본인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탄핵 심판 그리고 본인 형사처벌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말씀처럼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다른 본인과 다른 진술들이 쭉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무죄를 받게끔 해줄 것이냐. 윤 대통령의 이 탄핵 기각이 될 것이냐. 라는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당연히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면 자신은 지시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안 받았다는 거고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둘만의 얘기이기 때문에 둘 다 부인해버리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청장만 잘 구슬리면 되는 건데 소방청장도 자신이 만약에 그 부하 직원들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면 네. 불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장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어느 사례에서 볼 수 있느냐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면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했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신의 형사사건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라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이상민 전 장관이 이게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전략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이 지시가 없었다는 부분은 효과가 있죠. 일단 많은 국민들에게 그걸 설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방청장이 끝까지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면 효과는 없죠. 다만 이제 내란죄에 있어서 이상민 장관이 얼마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정도로 관여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법리 다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진술들 그리고 뭐 검찰 조사도 받아본다고 했으니까 받아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어제 이상민 전 장관만 증인으로 나온 게 아니죠. 누가 나왔느냐? 신원식 안보실장도 나왔습니다. 안보실장 기사 다시 이 다음 거 볼까요? 신원식 작년 3월에 윤 대통령 비상조치 말 안 하게 김용현한테 잘 모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영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두 사람에게 특히 이제 대통령을 건집해서 모시는 김용현 그 경호처장에게 좀 유익 있게 그렇게 대통령 잘 모셔라. 네. 신원식 실장 얘기는 그런 겁니다. 사실 지난 3월에 같이 안가에서 만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조태영 실장 그리고 이 여인영 전 사령관 등등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라는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이거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한테 대통령을 좀 잘 모시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수영 위원님. 근데 이 얘기는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었죠. 신원식 국방장관이 김용현 경호 당시 처장한테 대통령이 비상조치라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쓰지 않도록 잘 좀 모셔라, 옆에서 잘 모셔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계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을 나눈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신원식 실장이 당시에 국방장관으로 뭘 느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인 거거든요. 뭐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시 그때 이제 전국이 교착 상태였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특검을 계속 남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줄타내기 그때도 이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는 특별한 이제 뭐 수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대통령이 이제 정치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대국민 호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민생과 함께하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뭐랄까 국민의 정서에 호소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특히 비상조치라고는 안 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인 거지. 근데 네. 비상조치라고 하면 무언가 헌법에 권한된 거, 헌법 보장되거나 헌법에 명시된 것을 할 수 있다라면 그걸 계엄으로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이니까 당시 신원식 실장이야말로 네. 국방장관이야말로 주무장관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내가 동의 안 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옆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경호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주무장관이 나도 지금 현재로선 당시 상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애둘러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네. 그게 국방장관이 이어받은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서 이게 시행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뭐 책임성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아마 그때부터 대통령이 막힌 교착 상태를 푸는 전국 타파의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 심증은 좀 갖게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사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신원식 국방장관이었었고 김용현 경호처장이었었는데 바뀌었죠. 언제 이 만찬이 있고 대략 한 4, 5개월 뒤에 8월에 3월에 만찬이 있고 8월에 인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인사가 났느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처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갔고요. 장관이었던 신원식 이 실장은 지금 말하는 국가안보실장이 됐다. 실장에 있었던 장호진 당시 실장은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갔어요. 이게 지금 8월의 얘기인 겁니다. 8월 12일에 인사가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에 와서 되돌이켜보고 지금 신원식 실장이 이런 얘기를 보면 이승우 변호사님 8월에 국방장관 자리에 이 김용현 장관 국방장관 자리에서 신원식 실장을 내린 거는 뭔가 이때 이미 결단이 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노상원 씨가 군산에 있는 점집에 가서 네. 아니 김용현 전 장관의 생년 생시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 크게 될 사람인데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냐, 나 배신 안 하겠냐, 그리고 내가 공직에 다시 갈 수 있냐. 결국엔 김용현 전 장관이 장관 된다는 걸 이미 노상원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신원식 장관도 왜 본인이 외교안보실장으로 내려갔다는 걸 국가안보실장으로 갔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3월에 만찬하면서 대통령이 비상이 계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경호처장을 불러다가 반대 의사를 별도로까지 했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9월에 갑자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내렸다고 하는 것은 신원식 장관은 안 들어줄 거니까 김용현 처장을 장관 만들어서 계엄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9월 달에 이미 결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10월, 11월에 두 번에 걸쳐서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까지 만찬을 해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그때는 구체적인 계엄 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불법 위법의 계엄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책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엄이 만약에 위법이고 불법이라는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계엄을 생각한
시점,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가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 형량에 따라서 중요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헌재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 어제 있었던 7차 변론, 항상 변론은 윤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증인 신문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헌재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발언 기회에서 누구랑 이른바 설전 아닌 설전이 좀 붙었다 그래요. 직접 보고 오실까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이 문명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 정청래 의원이 이 소주 단장으로 가서 또 직접 받아치면서 설전 아닌 설전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7차 변론인데 이제 예정된 변론이 이제 13일까지입니다. 앞으로의 이 변론을 보면서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주목이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